서연은 사랑하는 남편이 꿈에 그리던 멋진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남편은 임신한 내연녀를 데려와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미소만 지었죠. 그 파렴치 않은 자신을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못했으니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지,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박서연은 은행에서의 평범한 근무일이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 화요일, 그녀는 평소처럼 고객들에게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흠뻑 젖은 한 남자가 지점으로 뛰어들어와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멈췄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개가 저를 쫓아와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린아이처럼 겁에 질린 그의 갈색 눈동자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뒷문 같은 거 없나요? 진짜예요. 송하지만 하다니까요. 낯선 남자는 은행의 유리문을 힐끔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정말로 큰 개가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보기에는 아주 온순해 보였습니다. 그냥 빗속에서 장난을 치고 있을 뿐이었죠. 골든 리트리버네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목걸이도 하고 있잖아요. 주인을 잃어버렸나 봐요. 최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젖은 셔츠는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개를 자주 못 보는 도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이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둘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후 민주는 원래 은행에 볼 일이 있어 오려던 참이었지만 이제는 좀 민망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가 말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자리로 돌아와 전문가답게 모든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주의 깊게 듣는 척했지만 은행 상품보다는 상담가인 그녀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공식적인 상담이 끝난 후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어색한 첫 만남을 만회할 겸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서연은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를 보고 아이처럼 무서워하는 이 어른 남자에게는 무장 해제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낙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첫 만남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그렇게 불러달라며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습니다. 그는 건설 회사에서 일하며 현대 건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자신의 계획에 대해 멋지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느새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세심한 배려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꽃을 선물하고 그녀가 무심코 지나가며 말했던 사소한 것들을 기억했다가 그녀의 작은 소원을 이뤄주며 놀라게 했습니다. 대학 시절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던 차갑고 계산적인 연애를 겪은 후 민준의 관심은 진짜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교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이은숙 여사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고 아버지 박지훈 교수는 저명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항상 지식과 독립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은 서연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를 격려하며 부드럽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서연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가 서연이 16살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더욱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고 살림을 꾸리고 일을 계속하며 딸을 위한 시간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성격과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내면이 강해야 하지만 그 힘을 굳이 겉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단다. 어머니는 딸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신중함과 계획성을 물려받은 것은 바로 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돈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인색하지 않되 낭비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들의 가족은 수입의 일부를 비상금으로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 습관은 서연에게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화목한 서연의 가족과는 달리 민준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 최태식 씨는 공장 관리자로 어머니 김순자 씨는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주로 돈 문제와 실현되지 못한 아버지의 야망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최태식 씨는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고 아들에게 질투하는 사람들만 아니었다면 사장이 될 수도 있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월급, 아파트, 차, 아내에 대한 끝없는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에서는 우리는 남들과 달라 더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있어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최태식 씨 자신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정반대였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양보하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여자는 현명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현명함이란 남편의 못된 행동을 묵묵히 참고 그의 단점을 못 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모델은 민준에게 모순적인 성격을 형성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과도한 야망과 자신의 특별함에 대한 믿음을, 어머니로부터는 여자가 모든 것을 참고 남편에게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물려받았습니다. 민준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자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러한 믿음은 깊은 자신감, 부족과 공존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가면 뒤에는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는 소년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에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비싼 옷, 레스토랑, 원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버지만큼 실패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민준과 부모님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와는 주로 전화로 드물게 연락했고 어머니와는 좀 더 자주 만났지만 피상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애사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비판과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 선택은 신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수학적 재능을 보였고 숫자의 질서를 사랑했습니다. 공부는 그녀에게 쉬웠습니다. 그녀는 학과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었고 학술 대회에 참여하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3학년 때 서연은 은행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턴으로, 그 다음에는 창구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졸업할 때쯤에는 이미 상당한 실무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우등으로 졸업장을 받은 후 망설임 없이 대출 부서에 채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2년간 일하며 꾸준히 전문성을 키우고 새로운 업무 영역을 익혔습니다.
한 기업 연수에서 서연은 주택담보대출 부서장의 눈에 띄었고 그의 팀으로 옮길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분야는 막 발전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분석적 사고를 갖춘 유능한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제안을 수락했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업무의 특성을 파악했고 곧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민준과 만났을 때 서연은 이미 대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부서 차장으로 높은 연봉과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고객들은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고 동료들은 그녀의 능력과 기꺼이 돕는 태도를 존경했습니다. 물질적 독립은 서연에게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신축 건물에 작은 원룸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녀를 상품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직원으로 꼽았는데 그녀 자신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 서연은 실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좋은 물건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월급의 약 30%를 저축했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며 큰 지출은 미리 계획했습니다. 재무지식은 그녀에게 단순한 전문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서연이 일에만 빠져 사는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했고 전시회와 콘서트에 갔으며 요가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몇 명의 친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만 연애가 잘 풀리지 않았을 뿐인데 아마도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높은 기준이나 경력에 대한 과도한 몰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민준과의 만남은 그녀의 평온한 삶에 즐거운 놀라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친구들이 자주 말하던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모든 단계를 분석하지 않고 자신을 그에게 빠져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서연의 안정적인 경력과는 달리 민준의 직업 경로는 구불구불했습니다. 평범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건축 전문대학에 입학했지만 그다지 열정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졸업 후 건설 현장에 취직했지만 반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힘든 육체노동은 그의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영업관리자 과정을 수료하고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했으며 플라스틱 창문 설치 사업을 시도했지만 고객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에서 현장 감독 보조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서연과 만났을 때 민주는 건축 자재 공급 회사의 영업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판매 실적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불안정했지만 실적이 좋은 달에는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항상 좋은 인상을 주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옷을 잘 입었고 대화 중에 비싼 레스토랑과 클럽을 언급하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장래가 유망한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자신의 전성기가 올 것이고 정말로 부자가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직 자신만의 금맥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생활에서도 민주는 꾸준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연 이전에 3번의 진지한 관계가 있었지만 매번 그의 바람이나 거짓말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진지한 연애는 대학 시절 동기인 빛나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거의 2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빛나가 민준이 동시에 그녀의 친구와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깨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변명했지만 빛나는 단호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회계사로 일하던 이리나와의 관계였고
약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리나는 민준이 창문 설치 사업을 하려던 바로 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업가적 재능을 진심으로 믿었고 심지어 그의 사업에 소액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을 때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결별은 이리나가 민준이 회계부서에 보관된 그녀의 신분증 정보를 이용해 몰래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진지한 여자친구는 은행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마리나였습니다. 민주는 그녀와 거의 1년 반 동안 만났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마리나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민주는 이 관계에서 재정적인 전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리나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속물적인 의도를 금방 알아차렸고 민준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관계들 사이에는 민준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짧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그의 매력, 자신감, 그는 여자를 관심으로 감싸고 위대한 사랑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진지함, 책임감 또는 그의 재정적 투자를 요구하게 되면 민주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서연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독립성, 지성, 그리고 재정적 능력은 동시에 그를 매료시키면서도 약간 두렵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립적이면서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우월함으로 그를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주는 자신의 진짜 과거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버전에서는 이전의 모든 관계는 성격 차이 때문이거나 여자들이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원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서연이 나타나기 전까지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포장했습니다. 서연과 민준의 로맨스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은행에서의 우연한 첫 만남 이후 카페에서의 데이트, 도시 산책, 교회로의 드라이브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멋지게 구애하는 법을 알았고 꽃을 선물하고 데이트를 위한 흥미로운 장소를 찾아냈으며 대부분 과장되거나 지어낸 인생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전의 남자들과의 관계는 로맨스가 약간 가미된 우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며 특별한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민준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로맨스 소설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무모한 일을 저지르는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그녀의 성공에 감탄했으며 그녀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몇몇 남자들처럼 그녀의 높은 직위와 좋은 연봉 때문에 겁을 먹거나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 이렇게 똑똑하고 성공한 여자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한 가지 특성이 아닌 자신 전체를 소중히 여기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난 지 4개월 후 민주는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조언을 구했을 때 어머니 이은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넌 어른이야. 그런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는지는
너만이 결정할 수 있어. 말리지는 않겠지만 서두르라고도 하지 않을게. 다만 함께 사는 것은 로맨스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과 타협도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렴. 결국 서연은 동의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동거 생활의 첫 몇 주는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주는 위대한 사랑에 대해 마침내 자신의 반쪽을 찾았고 삶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동거 6개월 후 민주는 청혼했습니다. 그들의 만남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가 서연을 초대한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샴페인 잔에는 반지가 담겨 있었고 라이브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촛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민준이 한쪽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 평생 너와 함께 늙어가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한 서연은 승낙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평생을 함께할 만큼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고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지만 아름답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은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만 모인 소박한 축하를 원했지만 민주는 더 큰 규모의 행사를 고집했습니다.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이야. 기억에 남게 만들자. 그가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하객은 50명을 넘지 않되 전문적인 기획하에 좋은 레스토랑에서 축하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비용의 대부분은 서연이 부담했지만 민주는 직장에서 큰 계약이 성사되는 대로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결혼식 날은 화창하고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우아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빛났고 민주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위엄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은숙 여사는 예식 중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위한 기쁨과 동시에 그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도 참석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다소 경직된 모습으로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예식과 아름다운 공원에서의 사진 촬영 후 하객들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은 음식으로 가득했고 음악가들이 연주했습니다. 사회자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는 주목의 중심이었고 농담을 하고 건배사를 외치고 모든 하객들과 차례로 춤을 추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그렇게 쉽게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부부는 제주도로 일주일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연이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었지만 민준이 그곳을 고집했습니다. 휴가는 정말 멋졌습니다. 그들은 푸른 바다에서 수영하고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고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을 거닐고 현지 음식을 즐기며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신혼살림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아파트는 둘이 살기에는 다소 좁게 느껴졌지만 일단은 그곳에서 살면서 더 넓은 집을 위해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짐을 옮겨왔습니다. 큰 옷장을 추가로 구입해야 했고 두 사람의 노트북을 놓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책상을 넓혀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첫 몇 달은 일상적인 발견과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아침은 밖에서 먹는 것을 선호하며 양말을 아파트 곳곳에 벗어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이 때때로 늦게까지 일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며 싱크대에 씻지 않은 그릇이 있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점차 암묵적인 규칙과 책임 분담이 형성되었습니다. 서연은 전략적 계획, 예산, 큰 지출, 공과금 납부를 담당했습니다. 민주는 이웃집게를 소정의 대가를 받고 산책시키거나 수리기사를 맞이하거나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오는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요리는 번갈아 가며 했지만 민준이 요리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서연이 했습니다. 재정에 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일상적인 지출을 위한 공동 예산을 만들고 개인 소득은 각자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의 월급이 더 높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공동 예산에 더 많은 부분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평해 보였습니다. 가족이란 각자가 능력에 따라 기여하는 파트너십이니까요. 점차 결혼 첫 몇 달의 낭만적인 행복감은 차분한 일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은행 일에 몰두했습니다. 조직 개편이 시작되었고 그녀의 주의를 요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생겨났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늦게까지 남거나 일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민주는 이것을 이해하는 척했지만 때때로 짜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은행이랑 결혼했어. 아니면 나랑 결혼했어. 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농담 속에는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로맨틱한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보낼 주말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민준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길 바랐습니다. 민준도 일했지만 그의 스케줄은 더 자유로웠습니다. 가끔 판매가 잘 되어 상당한 금액을 집에 가져오는 황금 같은 달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그는 관대해져서 비싼 와인을 사고 서연에게 보석을 선물하고 함께 떠날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의 수입은 소박했고 그의 개인적인 지출을 겨우 감당할 정도였습니다. 낭만적인 시기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차이점들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질서, 계획, 명확성을 좋아했습니다. 민주는 즉흥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으며 자주 결정을 바꿨습니다. 서연은 쇼핑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민주는 가게에서 즉흥적으로 고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서연은 휴가를 미리 계획했습니다. 민주는 당장 어딘가로 떠나자고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서로를 보완하여 삶을 더 흥미롭고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일과 재정을 체계화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녀가 계획에 덜 얽매이고 순간을 더 즐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차이점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다툼은 신용카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자신과 상의 없이 새로운 게이밍 노트북에 상당한 금액을 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그가 분개했습니다. 내 돈이고 내가 번 돈이야. 허락이 아니라 상의의 문제야.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려야지. 갈등은 타협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특정 금액 이상의 구매는 사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씁쓸함은 남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돈과 책임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씻지 않은 그릇, 잊어버린 심부름, 마지막 순간에 취소된 계획 등 다른 사소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은 굳건했습니다. 민주는 원할 때면 여전히 매력적이고 세심할 줄 알았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고
남편의 단점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성생활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몇 달의 열정은 더 차분한 친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때로 서연은 민준이 그들의 결혼 생활의 육체적인 측면에 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녀는 그것을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부부의 교우 관계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인 서연의 친구들은 남편들과 함께 방문했고 저녁은 지적인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민주는 그런 모임에서 대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민준의 친구들은 더 시끄럽고 술 마시고 농담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서연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차 부부는 각자 자신의 친구들과 따로 만나기 시작했고 상대방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이 끝날 무렵 서연과 민주는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타협하며 함께 보내는 주말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꽤 행복하고 전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결혼 2년 차는 좋은 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주택담보대출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것은 월급 인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근무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민주는 이 소식에 이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그늘에 가려진 자신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는 진짜 비즈니스 우먼이야. 그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성취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 무렵 민주는 이미 직장을 바꾼 상태였습니다. 건축 자재 판매는 부진했고 그는 부동산 회사의 매니저로 취직했습니다. 일은 수수료 기반이었고 판매가 없으면 월급도 없었지만 잠재적인 수입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 몇 달 동안 민주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보여주고 고객들을 만나고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의 열정은 식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분야의 경쟁은 치열했고 민준에게는 성공을 위한 인내심과 체계성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가 고객들에게 보여주던 호화로운 주택과 전원주택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민주는 자신만의 전원주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었습니다. 있잖아. 오늘 호숫가에 있는 정말 멋진 전원주택을 한 가족에게 보여줬어. 우리도 저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가 저녁 식사 때 말했습니다. 점차 이러한 말들은 더 잦아지고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전원주택 단지의 안내 책자를 집에 가져오기 시작했고 인터넷에서 주택 매매 광고를 뒤적이며 전원 생활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봐. 맑은 공기, 조용함, 바로 옆에 자연이 있잖아. 벽 너머에 이웃도 없고 거리에 소음도 없어. 아침에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거야.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남편의 평범한 몽상으로 여기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이었고 전원주택 구매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중대한 재정적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준 씨, 그런 집이 얼마고 꾸미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상상이나 돼. 그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에 대한 그의 꿈은 더욱 강박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교회로 이사한 다른 부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멋지게 정착했는지, 그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묘사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평생 이 원룸에 살 건 아니잖아.
아이들이 생기면 공간도 필요하고 맑은 공기도 필요해. 그가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주장은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부모가 되고 싶지만 먼저 재정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아이들이 뛰어놀 자신들의 집이라는 생각은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서연은 남편이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얼마나 반짝이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아마도 민준에게는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 바로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한번 알아보기라도 할까? 그녀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민주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그녀에게 오랫동안 즐겨찾기에 모아두었던 광고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집들은 소박한 별장부터 호화로운 전원주택까지 다양했습니다. 이것 봐. 이건 우리 예산에 맞아. 그가 작은 집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한테 그런 예산은 없어. 서연이 부드럽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 당신은 은행에서 일하니까 모든 방법을 잘 알 거 아니야. 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그런 저녁을 보낸 후 서연은 전원주택 구매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연구하고 대략적인 저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만약 그들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3, 4년 후에는 작은 전원주택을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계산을 민준과 공유했을 때 그는 실망했습니다. 3, 4년. 그렇게 오래? 당신 아파트랑 내 차를 팔면 어때? 그러면 당장이라도 뭔가를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가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제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살 집에서 살지. 민준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서연이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매일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연에게 새로운 매물을 보여주고 전원 생활의 장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상 속에서 목가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와 서연이 테라스에 앉아 호수 위로 지는 노을을 감상하고 그들의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놀고 친구들이 바비큐 파티에 놀러오는 모습. 점차 서연은 이 꿈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민준이 오를지도 모른다. 때로는 꿈꾸는 것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그녀는 그들이 집을 어떻게 꾸밀지, 그곳의 분위기는 어떨지,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집에 대한 꿈은 점차 그녀의 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자. 그녀가 마침내 말하자 민주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상적인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을 때 가족의 재정 상황은 애매했습니다. 한편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서장으로서 서연의 월급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녀는 수입이 좋았고 성과급과 복지 혜택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민준의 수입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의 일은 그에게 기대했던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계약을 성사시켜 상당한 수수료를 집에 가져오는 달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의 수입은 미미했습니다. 민주는 이를 시장의 일시적인 어려움과 계절적 수요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서연은 문제가 객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업무 태도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변덕스러웠고 쉽게 산만해졌으며 계획을 세우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집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을 때 부부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결혼 전에 소유한 대출금이 완납된 좋은 지역의 원룸 아파트 한 채, 민준이 할부로 구입하여 아직 대출금을 갚고 있는 중고차 한 대, 그리고 은행 계좌에 있는 약간의 저축액, 주로 서연의 저축이었습니다. 금융 전문가인 서연은 그들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아파트를 팔고 자동차 할부를 갚고 저축을 더하면 중산층 가격대의 전원주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들이 도시에 예비 거쳐도 상당한 저축도 없이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쩌면 먼저 돈을 더 모으거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왜 인생을 나중으로 미뤄? 지금 우리는 젊고 힘이 넘쳐. 지금이 꿈을 이룰 때지. 안전망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야. 민준이 반박했습니다. 그는 장밋빛 전망을 그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조경 디자인을 하거나 교회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집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집이 아니야.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그가 서연을 설득했습니다. 서연은 재정적으로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꿈이 남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프로젝트가 그가 자신의 소명을 찾고 더 책임감 있고 목표 지향적이 되도록 도울지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녀 자신도 집을 진정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도시의 쉔처에서 벗어나 삶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우리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야 해.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집을 찾기 시작하기로 원칙적으로 결정한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종종 진정한 토론으로 변했는데 구매에 대한 부부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영화에서처럼 큰 파노라마 창문, 벽난로, 테라스, 호수나 숲이 보이는 집을 꿈꿨습니다. 그는 지위, 동료와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집에 모두가 감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상상해봐. 내 사업 파트너들이 우리 집에 오는데 우리가 이런 집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다른 대우, 다른 수준의 신뢰가 생기는 거지. 그가 말했습니다. 반면에 서연은 문제에 더 실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와 직장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 편의성, 상점, 학교, 의료시설과 같은 지역 인프라, 집의 설비 상태, 유지 보수에 드는 잠재적인 숨겨진 비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 집은 아름다운 경치와 지위뿐만 아니라 난방, 전기, 수도, 수리에 드는 지속적인 비용도 있어. 우리는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해.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보통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며 의지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 우리가 뭐가 못나서. 또 다른 걸림돌은 예산이었습니다. 서연은 현재의 재정 능력과 미래의 지출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금액을 고집했습니다. 민주는 몇 억 정도는 별 차이를 만들지 않지만 삶의 질은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의 범위를 조금씩 넓히려 했습니다.
결국 몇 주간의 논의 끝에 그들은 타협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의 특정 가격대에 전원주택을 목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는 집이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저택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창밖 풍경에 대한 문제에서 양보했습니다. 결국 자연과 아름다운 경치는 삶의 질에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선택할 기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로부터의 거리차로 1시간 이내, 호수, 강 또는 숲과 같은 수역과의 근접성, 주택 면적 150모, 대지 면적 최소 330모, 모든 설비 완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 없는 상태, 예산 내의 가격 인테리어 비용을 위한 약간의 여유 포함. 이 목록을 가지고 그들은 이상적인 집을 체계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 선택 기준과 대략적인 예산을 정한 후 서연과 민주는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자금원은 서연의 아파트 매각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서연이 결혼 전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축과 어머니가 준 돈으로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원룸이었고 좋은 지역에 위치하며 가치스트윈 리먼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성인으로서 내디딘 첫 번째 진지한 독립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꾸민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매각 결정은 그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첫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3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 아파트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서연이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 보험이고 내 독립이야. 이은숙 여사는 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서연아, 결정은 오직 내 몫이야.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봐. 너는 유흥이나 사치를 위해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야. 너는 새로운 집, 너와 민준 씨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야. 만약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럴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오랜 고민 끝에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매각 광고를 내고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집을 보여주는 것은 서연에게 작은 시련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그녀의 집을 논하고 세부 사항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변화를 계획하는 것을 듣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 벽은 허물 수 있겠네. 화장실은 완전히 새로 해야겠어. 침대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 이런 말들은 그녀를 내적으로 움츠러들게 했지만 겉으로는 전문가다운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는 판매자 역할을 물 만난 고기처럼 즐겼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아파트를 보여주고 장점을 칭찬하며 단점을 능숙하게 비껴갔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의 그의 경험이 유용했습니다. 그는 잠재 구매자들에게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창밖 풍경 좀 보세요.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5분 거리입니다. 복도는 최근에 수리했어요. 그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뒤바뀌려 하는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파트 매각과 병행하여 그들은 민준의 차를 파는 문제에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새 차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보기 좋은 외제차였고 그들이 만나기 1년 전에 할부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할부금은 아직도 갚고 있었고 잔액은 상당했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 차를 파는 것에
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차가, 특히 교회로 이사하면 아직 필요할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시내까지 가겠어? 그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한테는 집 살 돈도 차 할부 갚을 돈도 부족해. 선택해야 해.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정착하면 할부 없는 더 저렴한 차를 살 수도 있잖아. 결국 민주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중개인 없이 자신이 직접 차를 팔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광고를 올리고 잠재 구매자들을 만나고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과정은 몇 주 동안 길어졌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제안에서 단점을 찾았고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으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단지 차와 헤어지는 순간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에게 차는 종종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지, 지위, 자유의 일부였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처음에 요구했던 가격에 가까운 금액에 팔렸습니다. 새로운 주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어펄매니 하는데 한 달을 요청했고 서연과 민주는 기다리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적합한 집을 찾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차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민주는 구매자를 찾았지만 그는 할부 잔액을 겨우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민주는 이 거래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차에 대해 계속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할부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 예산의 대부분인 약 80%는 서연의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나머지 20%는 서연의 저축과 민준의 차를 팔고 할부금을 갚고 남은 소액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기여가 훨씬 적었다고 결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안에서는 그런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더 많이 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낸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와 상호 지원이었습니다. 자금이 확보되자 서연과 민주는 적합한 전원주택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부동산 업계의 인맥을 이용하여 새로운 매물 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얻었습니다. 서연은 전문 사이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광고를 분석하며 다양한 매물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렌터카를 빌려 교외의 여러 지역으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2개월 동안 그들은 20채가 넘는 전원주택을 둘러보았고 볼수록 이상적인 집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는 큰 창문, 개방된 공간, 세련된 디자인, 솔루션을 갖춘 현대건축의 화려하고 인상적인 전원주택에 끌렸습니다. 그는 인상적이고 위험 있어 보이는 집,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집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와, 저 테라스 좀 봐. 여긴 거실이야. 그리고 저 파노라마 창문은 이건 꿈이야. 그는 또 다른 야심찬 프로젝트를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반면에 서연은 건물의 품질, 설비 상태, 편리한 평면, 공간의 기능성과 같은 실용적인 측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인상적인 건축 요소를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기초의 문제나 천장의 누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 테라스는 멋지지만 지하실이 축축하고 지붕이 여러 곳에서 새는 거 봤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 거야. 그녀는 남편의 감탄에 반박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의견 차이는 진짜 논쟁으로 번졌는데 특히 예산을 초과하는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민주는 정말 가치 있는 매물을 위해 재정 능력을 조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야. 이런 집은 가격이 오르기만 할 거야. 민준이 설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유지할 건데? 이런 집의 관리비는 한 달에 수십만 원이야. 그리고 수리, 조경은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점차 그들은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실용성과 품질이 겉모습보다 중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서연은 미학과 편안함도 중요하며 때로는 창밖의 아름다운 경치나 좋은 위치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희망사항을 모두 고려한 수정된 우선순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집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 없어야 하며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해야 하고 신라칠너 수역 근처여야 하며 미래 가족을 위한 충분한 방이 있는 기능적인 평면을 가져야 하며 정원 가꾸기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 있는 잘 관리된 대지를 가져야 하며 모든 설비는 중앙 공급식이거나 자율적이지만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스타일은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단순하지도 않아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검색을 계속했고 점차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두 번째 달이 끝날 무렵 그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몇 개의 후보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가장 적합한 전원주택을 다시 둘러본 후에 내릴 계획이었습니다. 집 선택 과정이 한창일 때 민주는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연아, 믿기지 않겠지만 엄청난 기회가 생겼어. 회사에서 나를 부산으로 고급 부동산 교육 세미나에 보내준대. 이건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가서 더 부유한 고객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야. 그가 저녁 식사 때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민주는 이전에 그런 출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남편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그가 경력에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잘 됐네, 민준 씨. 얼마나 오래가? 그녀가 물었습니다. 3일 후에 2주 동안.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숙소, 심지어 일당까지 줘. 상상해봐. 바닷가 5성급 호텔에서 지낼 거야. 서연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 없이 2주라니. 그것도 집 선택에 거의 다다른 이 시점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자기 실현에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 찾는 건 어떻게 해? 거의 결정했는데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거야.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광고를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정말 괜찮은 게 나오면 나한테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내줘. 당신 취향을 믿어.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집 선택은 함께 내리는 것이 더 좋은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2주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고 민준이 돌아올 때까지 최종 결정을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출발 전 남은 며칠 동안 민준은 흥분하고 바빴습니다. 세미나를 위해 새 정장을 사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동료들과 계속 통화했습니다. 그는 집 찾기에 대해서는 잊은 듯 출장 준비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서연은 그가 짐을 싸는 것을 돕고 셔츠를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넥타이와 커프스 단추를 고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디자이너 셔츠, 유명 브랜드의 정장, 금 커프스 단추 등 몇 가지 새로운 비싼 물건을 산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일에 거의 의욕을 보이지 않던 사람치고는 이런 지출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민준 씨, 꼭 새 정장이 필요해? 괜찮은 거 2벌 있잖아. 서연이 부티크 영수증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당신은 이해 못해. 나는 부동산 업계의 엘리트들 사이에 있을 거야. 거기서는 모두가 완벽하게 차려입어. 낡은 정장을 입은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건 경력에 대한 투자야. 민준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지출이, 특히 집 구매 계획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보였지만 말입니다. 민주는 결코 특별히 근면하거나 목표 지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열정의 폭발과 무기력,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불평의 기간이 번갈아 나타나는 연속이었습니다. 1년 이상 일해온 부동산 분야에서도 그의 성공은 미미했고 거창한 계획은 거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주는 기분이 좋았고 세미나 후에 열릴 전망에 대해 그가 고급 부동산을 다루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상상만 해봐. 전원주택 한 건만 계약하면 당신 아파트 팔지 않고도 우리 꿈의 집을 살 수 있어. 그가 와인잔을 들며 외쳤습니다. 서연은 그의 낙관적인 태도를 나누려고 애쓰며 미소를 지었지만 무언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민준이 그들의 공동 계획을 너무 가볍고 피상적으로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거나 집 찾기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도 않고 2주간의 여행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모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서연은 메시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민준의 전화기가 계속 진동했습니다.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소리를 끄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고 우연히 보낸 사람의 이름, 혜진을 보았습니다. 메시지는 일부만 보였습니다. 당신을 볼 날을 기다릴 수가 없어. 바닷가에서 2주라니.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전화기를 제자리에 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혜진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왜 한밤중에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도 부산에 가는 걸까? 아침에 서연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을 준비하고 민준이 마지막 짐을 싸는 것을 돕고 작별 인사를 하며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를 주지 않는 의심이 싹겠습니다. 보고 싶을 거야. 민준이 택시 앞에서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전화할게. 쌤이나 잘 다녀와. 서연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잘 쉬다 와. 마지막 말은 민준이 알아채지 못한 것 같은 가벼운 아이러니를 담아 내뱉었습니다. 그는 택시 창문에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고 떠났고 서연은 생각과 의심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민준 씨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그녀가 서론 없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밤에 온 메시지. 출발 전 민준의 이상한 행동. 너무 비싼 쇼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있잖아. 나는 항상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눈치채지 못했거나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징후들이 보여. 서연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고객과의 만남을 핑계로 자주 늦게 들어와. 때로는 비즈니스 저녁 식사에 가서 늦게 돌아오고 최근 몇 달 동안은 주말에도 자주 일했어. 그의 전화기를 확인해 본 적 있어?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없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를 믿었어. 그럼 지금은 확인하고 싶어.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특히 우리가
모든 저축을 공동의 집에 투자하려는 이 시점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친구와의 긴 대화 끝에 서연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지만 가능한 배신에 대한 생각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게 되자 그녀는 집 구매 계획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파트너의 충실함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존재한다면 모든 자금을 공동 재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아파트를 팔고 집을 산다면 그녀는 개인적인 공간도 재정적 독립도 없이 이제는 의심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것이었다. 서연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부서에서 일했고 그녀의 아파트를 추가 자산으로 유지하면서 집 구매를 위한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대출 없이 해결할 수 있다면 은행에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며 항상 매각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재정에 대한 그들의 대화를 분석하면서 서연은 민준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재정 계산보다는 그녀의 자금에 접근하려는 욕구를 보았습니다. 비싼 차에 대해 쉽게 자동차 할부를 받는 사람이 왜 집 대출에는 그렇게 반대할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첫 며칠 동안 그녀는 잠을 잘 자지 못했고 거의 먹지 못했으며 그들의 관계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짚어보며 놓쳤을지도 모를 다른 불륜의 징후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민준의 전화는 드물고 짧았습니다. 그는 빡빡한 세미나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몹시 피곤해서 저녁에는 바로 잠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세미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그는 카메라가 고장났다거나 사진 찍는 것을 잊었다거나 사진사가 아직 공식 행사장 사진을 올리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응답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서연은 세미나를 주최하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부산에서의 행사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세부 사항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회사에 전화했을 때 그녀는 의심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은 서연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민주는 여행 목적에 대해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집을 위해 모아둔 돈으로 어떤 여자와 휴가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생각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기로 결정했고 그동안 그들의 관계와 미래 계획을 재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생은 다르게 흘러갔다. 다음 날 서연은 함께 일하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를 받았다. 서연 씨, 좋은 아침입니다. 흥미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중개인 김 부장이 말했다. 고객님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전원주택이 나왔습니다. 주인들이 해외 이주 때문에 급하게 팔려고 합니다.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일 이내에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한편으로 민준 없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거짓말과 유력한 배신을 고려할 때 그들의 공동 계획을 계속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 오늘 집을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잠시 후 물었다. 물론이죠. 3시쯤 시간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집은 그들이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도시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호숫가,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120문 면적의 2층 전원주택과 495부의 대지는 고급 잡지에 사파처럼 보였다. 김 부장은 서연을 넓고 밝은 방들로 안내하며 현대적인 주방, 벽난로가 있는 아늑한 거실,
2층에 3개의 침실,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를 보여주었다. 모든 공간은 중성적인 톤으로 가치스된 리먼치 되어 있었다. 이전 주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어요. 돈을 아끼지 않았죠. 김 부장이 설명했다. 전기 배선을 완전히 교체하고 자율 난방을 설치하고 중앙 설비를 연결했어요. 바닥 난방, 3중 유리창, 집은 따뜻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요. 대지도 잘 꾸며져 있었다. 잘 관리된 잔디밭, 어린 과일나무, 바비큐를 위한 정자, 자연석으로 포장된 길. 그런데 왜 주인들이 이렇게 멋진 집을 파는 거죠? 서연이 궁금해했다. 남편이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연장 가능한 5년 계약입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급한 출발은 구매자를 오래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매력적인 겁니다. 테라스에 나와 서연은 푸른 호수, 푸른 나무 꼭대기, 황금빛, 노을 등 그림 같은 풍경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살기 좋고 가정을 꾸리고 도시의 쉔처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있잖아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이런 집은 첫눈에 반하기 쉬워요. 이해합니다.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매물에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하신다면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그 전원주택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찾던 바로 그것이었다. 아름답고 편안하며 가치스트웬리 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녀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해서 열광적인 인상을 나누고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다. 남편의 배신은 그들의 공동계획,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꿈의 집을 얻을 기회를 그냥 포기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조언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하고 민준에 대한 의심, 그의 거짓말, 그리고 오늘 본 이상적인 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은숙 여사는 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서연아, 나는 내 사생활에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고 내 결혼에 대해 조언하지 않을 거야. 민준 씨와의 관계를 계속할지 말지는 오직 내 결정이야. 하지만 집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할게. 만약 그 집이 네가 묘사하는 것처럼 정말 좋고 가격이 정말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너희 관계가 어떻게 되든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어. 그럼 엄마는 제가 이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이 확인했다. 나는 네가 너의 미래와 안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은숙 여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만약 민준 씨가 정말 너를 배신했다면 그가 재정적인 것을 포함한 다른 삶의 측면에서도 너를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 네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공동 재산에 모든 저축을 투자하고 싶다고 확신해.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는 최근 며칠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바로 그 생각들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집은 어떻게 하죠? 완벽하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집을 너희 둘 명의가 아니라 나 같은 가까운 사람 명의로 하면 어떨까? 이은숙 여사가 제안했다. 이것은 일종의 보험이 될 거야. 만약 너희 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의심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나중에 집 명의를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는 지분과 투자한 자금이 남게 될 거야. 어머니의 제안은 서연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될 경우 자신과 돈을 보호하는 예방 조치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집이 우리 명의가 아니라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요? 서연이 의심했다. 그럼 그는 너에게 정직했니? 지금 당장
너를 속이고 있지 않니? 이은숙 여사가 타당하게 지적했다. 결혼 생활에는 신뢰와 정직이 있어야 해. 만약 그가 이 원칙을 어겼다면 왜 네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하니? 서연은 어머니가 옳다는 것을 이해했다. 긴 대화 끝에 그들은 다음 날 만나서 이은숙 여사가 잠재적인 구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원주택을 다시 한번 함께 둘러보기로 합의했다. 밤은 잠 못 이루는 채로 지나갔다. 서연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결정을 생각했다. 집 구매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중대한 발걸음이었다. 의심이 그녀를 괴롭혔다. 남편 몰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것이 그녀 편에서의 비열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다른 한편으로 민준의 불륜에 대한 그녀의 의심은 점점 더 강해졌다. 출장에 대한 그의 거짓말은 증명되었고, 이것은 그들의 모든 공동 과거를 재고하게 만들었고, 이전에 그녀가 무시했던 많은 사소한 불일치를 보게 했다. 이제 서연은 민준이 항상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너무 세심했는지, 얼마나 자주 일 후에 늦었는지, 언젠가 그들이 함께 간 적 없는 레스토랑의 영수증을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발견했는지 떠올렸다. 다른 징후들도 있었다. 그가 다른 방으로 나가서 받은 이상한 전화, 주말에 예기치 않은 업무 미팅, 그의 컴퓨터와 전화기에 바뀐 비밀번호. 이전에는 서연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찾고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믿었다. 이제 속임수가 명백해졌을 때 그녀는 민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아파트 매각에 대한 그의 열정이 의심스러웠다. 왜 그는 모든 가용 자금을 공동 재산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주장했을까? 은행에서 일하는 서연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주택담보대출 아이디어를 단호하게 거부했을까? 최근 사건들의 관점에서 그의 동기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보였다. 서연은 최근 고통스러운 이혼을 겪은 동료 이리나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10년 이상 함께 산 이리나의 남편은 갑자기 젊은 내연녀에게 떠나면서 전 부인을 최소한의 생계 수단만 남겨두고 떠났다. 그들의 모든 공동 재산은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혼전 계약서에 따라 이리나는 이혼 후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세르게이가 나한테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 그때 이리나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우리는 완벽한 커플이었잖아. 항상 함께하고 항상 서로를 지지했어. 그런데 결국 마지막 2년 동안 그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고 우리의 이별을 계획하면서 미리 자신의 재정적 안전을 챙기고 있었던 거야. 이리나의 이야기는 서연에게 경고처럼 들렸다. 그녀에게도 같은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을까? 민준도 이중 생활을 하며 그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들의 공동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미리 확보한 후에 아침이 되자 서연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리나처럼 순진하고 잘 믿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만약 민준이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고 충실하다면 그는 그녀의 신중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적어도 물질적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아침에 그녀는 김 부장에게 전화해서 집에 관심이 있으며 어머니와 함께 다시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알렸다. 좋습니다. 중개인이 기뻐했다. 언제 편하세요? 오늘 오후에 가능하다면요. 그리고 김 부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집을 남편과 제 명의가 아니라 제 어머니 명의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구매자로 명시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머님의 신분증과
만약 결혼하셨다면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거래 시 어머님의 이익을 대변하신다면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정보에 감사하며 만남을 약속했다. 오후에 그녀와 이은숙 여사는 전원주택을 다시 둘러보았다. 어머니는 딸 못지않게 감명을 받았다. 아주 괜찮은 집이구나. 그들이 둘러보기를 마쳤을 때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장소도 훌륭해. 네가 왜 이 구매에 그렇게 열광했는지 알겠어. 둘러본 후 김 부장은 그들을 중개업소 사무실로 초대하여 거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그들은 서류 아펀레니에 지불 방식, 일정 등 모든 측면을 상세하게 논의했다. 만약 우리가 이 집을 사기로 결정하면 제 어머니 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문제 없습니다. 김 부장이 대답했다. 저희가 서류를 그에 맞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객님께서 직접 거래를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어펀레니하겠습니다. 이은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중개업소를 떠나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카페에 들러 앞으로의 행동을 조용히 논의했다. 서연아, 정말 이 집을 사고 싶니? 특히 지금 민준 씨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은숙 여사가 물었다. 네, 엄마. 집은 정말 훌륭하고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해요. 민준 씨와 헤어지더라도 이 구매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 관계가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서류를 다시 아펀레니할 수 있어요. 그럼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그에게 말할 거니?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이 질문은 처음부터 그녀를 괴롭혔다. 바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결정했다. 먼저 그가 출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고 그가 저에게 얼마나 정직한지 확인할 거예요. 그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거예요. 이은숙 여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합리적이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 기억해. 내 결정을 그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봐. 그가 출장 중일 때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실용적인 이유로 당신 명의로 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서류를 다시 아펀레니할 수 있다고 할 거예요. 만약 그가 즉시 명의 변경을 고집한다면 그때는 진실을 말해야겠죠. 제가 그의 정직함을 의심하고 있고 제 재정적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어머니와의 대화는 서연의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지금 그녀의 결혼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다음 날 그녀와 어머니는 필요한 서류를 어펀레니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은숙 여사는 딸에게 부동산 구매 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위임장을 주었다. 그런 다음 서연은 김 부장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 좋습니다. 김 부장이 기뻐했다. 집주인들도 준비되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금요일에 매매 계약서 서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괜찮습니다. 서연이 동의했다. 민준이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거의 일주일 반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가 도착하기 전에 거래를 마무리하여 남편을 새 집의 열쇠로 맞이할 계획이었다. 그때 상황과 민준의 설명에 따라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서류에 대한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잠시 침묵할지 결정할 것이었다. 약속된 금요일, 서연은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판매자와 김 부장을 만났다. 판매자는 중년의 유쾌한 부부인 이고르와 스베틀라나였다. 그들은 캐나다로의 이주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일자리와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집에 대한 애착을 이겼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 집에 영혼을 쏟았어요.
스베틀라나가 서연에게 전원주택 서류 폴더를 건네며 말했다. 당신도 우리처럼 그곳에서 행복하길 바라요. 서연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젊은 부부에게 집을 팔고 있고 그들이 그곳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결혼 상황은 전혀 그런 목가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재빨리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렸다. 결국 집은 정말 훌륭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살 생각이었다. 그녀의 관계가 민준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들은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고 계약서에 따르면 구매자는 이은숙 여사였으며 그녀의 이익은 위임장에 따라 딸인 박서연이 대리했다. 거래 금액은 서류에 기록되었고 판매자의 돈 수령 확인서로 확인되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서연은 바실리예프 부부에게 집값 전액에 대한 수표를 건넸다. 돈은 미리 어머니의 계좌에서 그녀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구매가 이은숙 여사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금액이 서연의 아파트 매각 대금이었다. 구매를 축하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김 부장이 말했다. 이제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서연은 바실리예프 부부로부터 집 열쇠와 공식적인 소유권 등기 전까지 집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임시 사용 계약서를 받았다. 바실리예프 부부는 3일 이내에 남은 개인 물품과 새로운 소유자에게 남기지 않기로 한 가구를 가지고 집을 비우기로 했다. 중개업소를 떠나면서 서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행복했다. 멋진 집에 대한 그녀의 꿈이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매는 사생활의 문제와 남편의 참여 없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그늘져 있었다. 저녁에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알렸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서류에 서명했고 돈도 전달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3일 후면 집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기쁘구나. 이은숙 여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 기분은 어떠니? 의심은 없니? 의심은 물론 있죠. 서연이 인정했다. 결국 이것은 큰 발걸음이고 상황도 간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집 자체는 완벽하고 구매를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민준 씨는 오늘 전화했니? 아니요. 이틀째 아무 소식이 없어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세미나 때문에 너무 바쁜가 봐요. 어머니와의 대화 후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자신의 삶, 이 순간으로 이끈 결정들, 이제는 너무나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새 집에서 민준과 함께 살 운명인지 아니면 혼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이 이성을 흐리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힘을 찾은 자신에게 감사했다. 다음 주 내내 서연은 등기소에서 서류를 어퍼름레니하고 이은숙 여사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을 받고 공과금 계약을 명의 변경하는 데 바빴다. 동시에 그녀는 이사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옛 아파트에서 무엇을 가져갈지, 새 집을 위해 무엇을 더 살지. 바실리예프 부부는 약속대로 3일 만에 집을 비웠고 계약에 따라 집값에 포함된 대부분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남겨두었다. 이제 서연은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새로운 거처를 꾸미기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소란 속에서 그녀는 민준의 부재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가끔 그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안부를 간략하게 전하고 그녀의 근황을 대략적으로 묻고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할 뿐이었다. 서연은 집 구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절제된 태도로 대답했다.
이 소식은 직접 만날 때를 위해 아껴두었다. 민준이 돌아오기 며칠 전 서연은 새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약간의 옷, 음식, 필요한 세면도구를 가져왔다. 집은 작동하는 가전제품, 편안한 가구, 심지어 이전 주인들이 남겨둔 식기와 침구까지 있어 완전히 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에 테라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호수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서연은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에게는 이제 이 집이 있었다. 조용한 안식처, 만약 이전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 민준이 돌아오기로 한 날 하루 전, 서연은 그에게 집 구매 소식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 소식을 직접 만날 때까지 미루고 싶지 않았다. 남편에게 미리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어 이별 후 첫 만남이 더 건설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저녁에 민준에게 전화했다. 그는 즉시 받지 않았고 마침내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안녕, 서연아. 잘 지내? 그가 태연하게 들리려고 애쓰며 물었다. 응, 잘 지내. 아주 좋아.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가 있어. 서연이 마음속으로는 남편의 반응에 대한 불성실함을 예감하며 모든 것이 움츠러들었지만 기쁘고 열정적으로 말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서프라이즈. 뭔데? 민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묻어났다.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집을 샀어. 호숫가에 테라스가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에.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민준이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을 거의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집을 나 없이. 그가 마침내 내뱉었다. 상황이 그렇게 됐어. 당신이 세미나에 있는 동안 큰 할인이 있는 완벽한 매물이 나왔는데 급하게 결정해야 했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 고르고 싶었잖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가 능숙하게 숨기려 했지만 짜증이 묻어났다. 당신이 출발하기 전에 내 취향을 믿는다고 했잖아. 서연이 차분하게 상기시켰다. 게다가 당신에게 즐거운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어. 집은 정말 훌륭해. 민준 씨, 당신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그래서 얼마에 샀어? 민준이 물었고, 이 질문은 서연에게 이상하게 들렸다. 보통 남편은 재정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서류와 펄레니에과 초기 꾸민 비용으로 일부 돈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금액을 말했다. 와, 그 돈을 어디서 구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계산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 억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전공비, 알잖아. 내 아파트 판 돈이랑 저축이랑. 우리 얘기했었잖아. 아, 응. 물론이지. 서류는 이미 다 됐어? 응. 전부 공식적으로. 집은 완전히 우리 거야. 짐 일부도 이미 옮겼어. 내일 바로 그쪽으로 와. 내가 마중 나갈게. 우리 새 보금자리를 보여줄게. 서연은 자신의 의심과 불안을 숨기며 열정적으로 말하려고 애썼다. 좋아, 기대된다. 민준이 과장된 열정으로 대답했다. 저기, 주소는 문자로 보내줘. 공항에서 바로 택시 탈게. 물론이지. 보내줄게. 몇 시쯤 도착할 거야? 비행기가 오전 10시니까. 오후 1시쯤 도착할 것 같아. 괜찮아? 좋아. 맛있는 점심 준비하고 기다릴게. 이 대화 후 서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민준의 억양과 질문 속 무언가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특히 서류와 집값에 대한 그의 관심. 마치 그것이
그들의 공동의 꿈을 산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를 더 걱정시키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서연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그냥 세미나 때문에 피곤해서 기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직감은 그녀에게 그녀의 두려움이 근거가 없지 않으며 집을 자신들 둘이 아닌 어머니 명의로 한 결정이 이제는 단순한 예방 조치가 아니라 필요한 보호 조치처럼 보였다고 말해주었다. 아침에 그녀는 남편의 도착을 준비하기 위해 새 집으로 일찍 갔다. 그녀는 테라스에 식탁을 차리고 민준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하고 좋은 와인 한 병을 샀다. 집은 깨끗하게 빛났고 탁자 위에는 신선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침실에는 새 침구가 깔려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게 하자 서연은 접시를 놓으며 혼잣말을 했다. 우리 대화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시계는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녀는 민준을 태운 택시를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의심이 헛된 것이기를, 그가 집에 들어와 그녀를 안고 그들의 새로운 거처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이 인생의 새로운 행복한 장을 시작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시간은 오후 1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거실과 테라스를 둘러보며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했다. 집은 정말 완벽해 보였다. 밝고 넓고 아늑하며 신선한 꽃과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민준이 좋아하는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에는 로맨틱한 점심 식사를 위해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모든 걸 다 준비한 것 같아 서연은 새 식탁보에 주름을 펴며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도 많은 시간을 들였다. 몸매를 강조하는 새 드레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했다. 서연은 2주 만에 보는 남편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상반된 감정들이 싸우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민준의 불륜과 거짓말을 의심했고 어머니 명의로 서류를 꾸민 것은 그 의심의 결과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틀리고 싶었다. 그녀의 직감이 그녀를 속였기를, 민준이 정말로 세미나에 있었기를, 그들의 결혼이 아직 구해질 수 있기를 바랐다. 어쩌면 집 구매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몰라. 그녀는 식탁에 촛불을 놓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여기,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진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집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택시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갔다. 택시는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내렸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환영의 손짓을 했지만 차에서 두 번째 인물,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부피가 큰 가방을 든 젊은 여성이 나타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는 굳어버렸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주는 여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돕고 그녀에게 무언가 말한 후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서연은 남편의 동반자를 더 잘 볼 수 있었다. 긴 머리와 화려한 화장을 한 20대 후반의 키 큰 금발 여성이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몸에 꼭 맞는 원피스 천아래로 두드러지는 눈에 띄게 부른 그녀의 배였다. 서연은 땅이 발밑에서 꺼지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 임신했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의 아내는 내가 아니라 저 여자구나. 민준과 그의 동반자는 현관으로 다가왔다. 남편의 얼굴에는
도전과 당혹감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마치 그 자신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듯했다. 안녕, 서연아. 그가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며 말했다. 인사해. 혜진이야. 젊은 여성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읽혔지만 당황이나 죄책감은 없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을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나서 반가워요. 서연이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세요. 서연은 뒤로 물러나 예기치 않은 손님들을 안으로 들였다. 민주는 현관과 거실을 재빨리 둘러본 후 아내에게 돌아섰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정말 얘기 좀 해야겠네. 서연이 팔짱을 끼며 동의했다. 듣고 있어. 민주는 마치 지지를 구하는 듯 혜진을 흘끗 쳐다본 후 다시 서연을 보았다. 서연아, 상황이 이렇게 됐어. 결론부터 말하면 나랑 혜진이는 서로 사랑해. 이건 진심이야.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가졌어. 서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남편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그녀의 안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지만 겉으로는 거의 무심할 정도로 차분함을 유지했다. 너한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민준이 계속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죄책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이렇게 됐어. 혜진이랑은 반년 전에 직장에서 만났고 우리 사이에 감정이 싹돼서 이걸 막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녀가 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그녀와 우리 아기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서연은 그동안 민준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던 혜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여자의 눈에는 후회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승리감에 찬 만족감이 읽혔다. 알겠어. 서연이 잠시 후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 이혼 소송할 거야. 민준이 선언했고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비즈니스적인 어조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 중에 공동 자금으로 이 집을 샀으니까 집값을 반으로 나누는 걸 제안해. 네가 내 몫을 지불하면 집은 내 것이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집을 팔아서 번 돈을 나누는 거지. 서연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이 말을 들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 생활이 행복한 척했던 남편이 오늘 임신한 내연녀를 새 집에 데려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마치 평범한 거래를 논의하는 것처럼 그들의 공동생활의 붕괴가 아니라 이게 갑작스럽다는 건 알아. 민준이 서연의 침묵을 충격이나 당황으로 받아들이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스캔들 없이 원만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어른이잖아. 그래, 물론이지. 우리는 어른이야. 서연이 마침내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아이러니가 묻어났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네, 민준 씨. 이 집은 우리 공동의 집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민준이 이해하지 못했다. 말 그대로야. 집은 우리 명의가 아니라 우리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 그리고 내 몫은 없어. 민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길어졌다. 그는 분명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네 엄마 명의로? 우리를 위해 집을 샀다고 했잖아. 내가 집을 샀다고 했지. 그리고 그 집은 정말 내 아파트 판 돈으로 샀지만 내 명의가 아니라 엄마 명의로 했어.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에서. 그건 불법이야.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결혼한 사이니까 모든 재산은 공동이야. 꼭 그렇지는 않아. 서연이 차분하게 반박했다. 첫째, 그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얻은 거라.
그 판매 대금은 내 개인 재산이지 공동 재산이 아니야. 둘째, 집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건 분할 대상인 우리 공동 재산이 아니야. 민주는 망연자실해 보였다. 그는 서연과 혜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너 전부 계획했어. 그가 마침내 내뱉었다. 너 혜진이에 대해 알고 있었어? 아니, 구체적으로 혜진이에 대해서는 몰랐어.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의심했어. 너무 많은 이상한 점, 너무 많은 거짓말. 그래서 만약을 대비하기로 결정했지. 그리고 이제 보니 헛된 일이 아니었네. 하지만 나도 이 집에 내 돈을 넣었어. 민준이 공격적으로 나왔다. 현금으로 4천만 원. 기억나? 내 자판 돈의 일부야. 정말. 서연이 놀란 척했다. 증거라도 있어? 영수증, 증인, 아니면 그 금액을 인출한 은행 서류라도. 민주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다. 그에게는 물론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차판 돈은 그가 비상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서연에게 아무런 형식 없이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주장했다. 사실 서연은 그 돈의 대부분이 집 이야기 이전부터 그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고 의심했다. 서연아, 너 이렇게 할 수 없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이건 비열해. 우리는 가족이었잖아. 그를 바로잡으며 서연이 말했다. 네가 우리 집에 임신한 내연녀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비열함에 대해 말하자면 혜진이랑은 얼마나 됐어. 민주는 머뭇거렸지만 그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혜진이 끼어들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8개월 전에 만났어요. 그녀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거의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죠. 민준 씨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진정한 감정이 생겼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와 민준 씨가 우리 미래 가족을 위해 집 구매를 논의하고 아이를 계획하는 동안 그는 이미 당신과 만나고 있었다는 거네. 서연이 확인했다. 민준 씨는 항상 당신들의 결혼이 오래전에 형식적인 것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혜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습관처럼 살고 있고 진정한 감정은 없다고요. 서연은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어색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속임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추하게 드러난 것에 대한 것이었다. 재미있네. 서연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한테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거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민주는 자신의 초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보고 전술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서연아,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그가 목소리에 이성적인 톤을 실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내가 속상하고 나한테 화가 났다는 거 알아. 당연한 거야. 하지만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말자. 어떤 결론 민준 씨? 내가 나를 속였다는 거? 내가 내연녀와 시간을 보내려고 세미나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거? 네가 사실은 나를 버릴 계획을 세우면서 사랑하는 남편인 척했다는 거? 이런 결론들은 나한테는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민준이 반박했다. 그래. 내가 혜진이를 만났고 우리 사이에 감정이 생겼어. 하지만 정말 너한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모든 걸 설명하고 적절한 시기를 찾을 계획이었어. 그리고 그 적절한 시기는 네가 집 구매 소식을 알았을 때 찾아온 거구나. 서연이 아이러니하게 물었다. 민주는 머뭇거렸지만 이내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좋아. 내가 틀렸어. 그가 인정했다. 너한테 더 솔직했어야 했어.
하지만 너도 집을 내 엄마 명의로 한 건 정직하지 못했어. 나는 내 이익을 보호했어. 그리고 보다시피 헛되지 않았네. 그래도 이건 잘못됐어. 민준이 분개했다. 넌 그냥 이렇게 내 재산 몫을 빼앗을 수 없어. 나도 권리가 있어. 너는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 하지만 이 집은 그런 재산에 속하지 않아. 이건 우리 엄마 거야. 그런 건데 법정에서 다툴 거야. 민준이 위협했다. 공동 재산을 숨기기 위한 허위 거래였다는 걸 증명할 거야. 해봐.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다만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아펄레니에 되어 있고 네가 구매에 단 한 푼이라도 투자했다는 걸 증명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만 알아도. 민주는 무력감에 주먹을 쥐었다. 그의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분명 서연의 돈으로 산 집이 그들의 공동재산이 될 것이고 이혼 시 자신의 몫을 돈으로 받거나 혜진과 함께 계속 살 권리를 얻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래서 넌 뭘 제안하는데? 그가 마침내 물었다. 너희들이 떠나는 걸 제안해. 서연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내 집, 정확히는 우리 엄마 집이고 너희들이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아.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던 혜진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기서 나가자.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이런 문제 필요 없어. 우리 아빠가 집은 도와주실 거야. 민준은 망설였다. 그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집에 대한 권리를 단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의 단호한 시선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확신은 논쟁이 소용없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출구로 향하며 말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할 거야. 물론이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를 통해서 민준과 혜진의 뒤로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혼자 남게 되자 그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애써 억눌렀던 감정들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손이 떨리고 목이 메어오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눈물은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흐르는 것 같았다. 안에서는 배신의 고통, 분노, 실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뚫고 안도감이 느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근 몇 달간의 모든 의심과 내적 갈등이 가장 명백한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하더라도 그 얼굴은 거짓말쟁이와 배신자의 얼굴이었다. 서연은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이 집의 모든 물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공동생활을 생각하며 선택되었다. 모든 방은 그들의 공동 공간, 그들의 아늑한 가족 세계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는 없을 것이었다. 적어도 그녀가 상상했던 모습으로는. 내가 정말 느끼는 감정은 뭘까?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온한 호수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그녀는 감정의 혼돈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다. 그래, 아팠다. 그래, 배신당하고 속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마치 내면의 목소리가 너는 옳은 일을 했어. 너는 너 자신을 보호했어. 그가 너를 끝까지 이용하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듯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집을 어머니 명의로 한 결정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가 아니라 거의 예언적인 발걸음처럼 보였다. 마치 그녀의 잠재의식의 일부가 오래전부터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고
피할 수 없는 추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완충 장치를 마련하려 했던 것처럼 서연은 테라스로 나갔다. 로맨틱한 점심을 위해 차려진 식탁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의 우스꽝스러운 상기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접시, 촛불, 꽃을 치우고 남편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했던 와인병을 열어 자신에게 한 잔 따랐다. 붉은 와인은 석양빛에 반짝이며 마치 그녀의 순진한 계획을 비웃는 듯했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서연이 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녀는 한 모금 마시며 쌉쌀한 맛을 즐겼다. 그 순간 그녀는 민준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믿었던 순진하고 몽상적인 여성인 자신의 일부와도 작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작별과 함께 받아들임이 찾아왔다. 그녀의 결혼이 끝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예상치 못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완전히 그녀 자신의 것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해낼 수 있어. 서연이 마치 자신에게 약속하듯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강하고. 그리고 이 말들은 공허한 자기 위안이 아니었다. 서연은 정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 시작할 힘을 자신에게서 느꼈다. 그녀에게는 좋은 직장, 사랑하는 어머니, 충실한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이 집, 그녀의 독립과 새로운 삶의 상징이 있었다. 테라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서연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과거와 작별하고 동시에 미래를 환영했다. 그것은 불분명하고 안개 같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지평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서연은 오랫동안 그녀의 인생길을 결정했던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들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